지금부터 13번째 동아문화연구소 동서교류 콜로퀴움 동분서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우리 선생님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계신 이제 양정필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한국 이제 근대사 이제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제주도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논문들을 이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주의 역사, 이 섬의 역사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정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동아문화연구소 소장님하고 정문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개성상인하고요, 인사물 합니다. 제 고향이 제주도이긴 하지만 제주도 연구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도학교에 13년도에 운 좋게 가게 돼서 어찌어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못했고 최근 한 5, 6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름 제주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분들도 이제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쓰셨고 저도 이제 그 글을 보면서 공부하고 제가 원래 근현대사, 근대사 전공이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변명을 하면 사료가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이렇게 고려시대사도 보고 조선시대 자료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제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경제적인 측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경제사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신데 경제사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 제주도 역사를 보통 탐나 천년, 제주 천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나국이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기원 전후한 시기에 탐나국이 아마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5년에 하여튼 고려사에 고려에 편입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1160년대쯤 가서인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제주 천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탐나 천년은 고고학 뭐 이런 쪽이라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났고 제주 천년이라고 하는 이제 고려시대 고려사라든가 이제 왕조실록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또 기존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주제 넘게 이렇게 길게 긴 시기 뭐 고려시대도 보고 조선시대도 보다 보니 제 나름대로 뭐 시기별로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라고 하는 제주도는 어떤 이미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른 이미지였던 것 같고 조선 후기는 또 출육금지령이라고 해서 아주 폐쇄된 아마 전국에서 제일 폐쇄된 사회가 됐고 이렇게 개방이 중국 강남까지도 열렸다가 완전히 폐쇄된 사회도 되고 또 일제강점기에 다시 일본과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섬이라는 조건 속에서 대외적으로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제주 경제가 1차적으로 영향을 받고 사회 문화도 영향을 받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게 된 그런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700년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시도인 거를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공부 중이라서 완벽하게 저희가 이렇게 이 사실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아직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할 때 일제강점기만 해도 한 2, 3년 전에는 제주도가 아주 가난했다라고 글도 쓰고 학생들한테 가르쳤거든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신문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난은 하지만 그전보다 그 예전에 비하면 훨씬 형편이랄까 하여튼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이렇게 발표를 지금까지 정리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제주도 지도인데요.
해동 지도 중에 제주 삼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일 주목을 끄는 게 이쪽에 이 지명이 중국 해안 지명이거든요. 여기山동부터 등주부터 해서 이렇게 영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세기 지도인데 이때까지도 이렇게 지도에 요 중국 해안 지역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하지는 않은 거라고 하고, 이게 아마 그 원간섭기라든가 그 시기에 어떤 교류했던 흔적이 이때까지 일정하게 남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게 이 지도를 갖고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일단 원간섭기부터 한번 말씀을 좀. 남북이 바뀐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이거는 조선 왕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왕이 있습니다. 왕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 지금하고는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약간 그 설명이었고요. 그 제주도 원간섭기에 대해서는 향토사학자분들이 연구하실 때는 제주도는 몽골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사람들이 상당히 못 살게 굴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연구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유루 박사님이라고 이 고려시대 하시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주도 와서 고려시대 이 연구를 하시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간섭기의 경제라든가 혼혈의 문제라든가 뭐 문화의 섞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당하기만 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일반 연구자들은 되게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원간섭기를 일방적으로 피해보고 당했다 이런 관점보다는 하여튼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혼혈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면서 다른 측면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연구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 원세조가 아시겠지만 그 제주도에 상당히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벌 때문이었고요. 아마 일본 정벌에 쓸 말을 제주도에서 키워서 갖고 가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목마장으로 한 거죠. 그냥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 좋아서 목마장을 한 건 아니고, 굳이 제주도에 말을 키울 필요는 없죠. 아마 일본 정벌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몽골에서 한반도를 관통해서 제주도 부산 가서 가져가는 거는 너무 번거롭고 하니 아마 제주도에 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을 키우고 일본 정벌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1276년에 160마리의 말을 제주도에 보냅니다. 이전에도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을 했고요. 고려 조정에 바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미 말 사육이 있었지만 이 몽골의 선진적인 어떤 목축 기술이라든가 그런 말의 우수한 말 이런 것들이 이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이 1294년까지는 어디 반출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94년이 세조 쿠빌라이가 죽을 때거든요. 이때 죽을 때까지는 여하튼 세조가 그거를 단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출이 되지 않았고, 세조가 쿠빌라이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왕들은 일본 정벌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 충렬왕이 그런 사정을 알고 제주도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일정하게 원래 이제 복속지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돌려달라 그러니까 돌려주더라고요. 그랬다가 한 5, 6년 후에 다시 좀 뺏어간다. 그런 원의 지배가 다시 좀 강화되는 그런 걸로 갑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 처음에는 160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14세기 되면 한 2, 3만 마리 말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으로 치면은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장 뭐 전쟁할 때는 기병이지만 전쟁 안 할 때는 가장 뛰어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주도에 가장 뛰어난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지 생산시설이랄까? 그런 게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 황제랄까? 그 원에서 다시 강하게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1294년부터 이미 제주도 말이 원나라로 보내집니다.
원나라가 어디냐면 그 명주라고 하는 곳, 지금 영파라고 합니다. 그 상해 밑에 있는 지역. 여기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충렬왕이 1294년에 제주도를 돌려주세요 해서 돌려주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제주도 토척 세력에게 이렇게 뭐 하사품을 주면서 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말미에 원에게 말을 진상하는 일은 끊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아마 매해 말을 곡물이든 뭐 특산품 진상이든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간헐적인 교류가 아니라 아주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누가 이 말들을 어떻게 싣고 갔느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직접 중국 그 명주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싣고 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기록, 여기에 소개는 안 했는데 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김가부 사건이라 그래서 1370년대 김가부라는 명나라가 제주도 말을 욕심을 내서, 왜냐하면 저 제주도는 원 땅이고 원은 우리가 명은 원을 계승했으니 저것도 우리 거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제주도 말을 많이 욕심을 내거든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주도 말 50마리를 명나라에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책임진 사람이 김가부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50마리를 안 갖고 가고 51마리를 갖고 가서 외교적인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한림에서 출발해서 그 명주로 바로 가는, 한 보름 열흘 넘게 걸려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370년대 제주도에서 이렇게 갔던 기록이 있고, 그때 기록은 이제 14세기 기록은 그거 하나지만 15세기에 그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체부가 표혈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배가 난파가 돼서 지금 큰 바다를 떠돌고 있을 때예요. 떠돌고 있을 때 이 제주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체부가. 고려 때 너희 제주가 원에 조공할 때 명월포에서 순풍을 만나 직항로로 7일 만에 백해를 지나 대양을 건넜는데, 이게 지금 그 상해에 있는 바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록이 이제 체부가 알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국여지 승람에는 서림포라고, 나중에 이제 지도에 모술포적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원에 조공 바칠 때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다. 뭐 홍로천, 여기는 이제 서귀포 한 정도가 됩니다. 여기 기록도 새속의 전화기를 탐나에서 원에 조공을 바칠 때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다. 이렇게 해서 명월포, 서림포, 홍로천은 문헌으로도, 뭐 당시 기록은 아니지만 한 100년 정도 지난 문헌 기록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 아주 유력한 또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박수기정이라고 그래서 혹시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평이라고 하는 포구인데 요 바로 앞에 올레길이 있습니다. 그 몰질이라고 하는 올레길이 있는데, 그게 그 마을 사람들 구전에 의하면 중산간 마을을 요 포구까지 내려 보내던 그 길이라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평도 아마 이 포구가 있었을 것 같고, 강정 해군기지 들어선 강정에서도 배를 띄웠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주에서 말을 싣고 말뿐만 아니라 향장목이라 그래서 농나무라 그러는데요. 그것도 많이 중국에서 요구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실어 나갔다 그럽니다. 그럼 이 배에 말을 싣고 간 사람 주체가 누구냐? 제주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 기록에는 없고 구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30년대 제주도에서 구전을 체록을 했는데, 이 내용이 고려시대 충렬왕 3년 왕나라 지배를 받아 목관이 내려와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원나라 말기까지 제주는 매년 공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게, 대정의 강치라고 하는 해상 운송업의 거간인 장자가 있어서 이 곡물선이 근거지를 이루고 그때마다 수척의 큰 배가 곡물을 만지하여 황해를 가로질러 출항했다. 근데 가서 돌아오지 않은 거죠. 난파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어도 하는 그런 민요를 뭐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한 척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척의 큰 배가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일정하게 해상 집단이라고 할까, 해상 이런 걸 좀 전문으로 하는 좀 바닷가 사람들이 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문과 교수님이 이 다카시가 이거 왜곡한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그 이전 1890년에 비슷한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인인데, 이 이효도 민요가 너무 구설프서 그 소리 내용, 그 왜 저렇게 구슬픈 가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섬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 제주섬은 그 옛날 오랑캐 원나라에 목축한 마소를 바치던 영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1890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했다. 그래서 당연히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서남 쪽 지역에서 배가 떴습니다. 동쪽에서 뛰지 않고. 그래서 이 서남 쪽이 되겠고요. 제가 이걸 해놓은 이유는 요 이효도가 이때 제주 사람들이 알았다고, 이게 제가 잘 조작을 잘 못하겠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이효도를 이때 알았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하는데요. 이 이효도가 수면 한 4.6m 아래에 있는 암초입니다. 그래서 크게 파도가 치면 이렇게 보이는 곳이죠. 근데 이 배해에서 그 섬을 보면은 돌아올 일이 없죠. 큰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면 못 오는 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서산다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명주입니다. 명주. 이쪽이 상해. 상해는 뭐 최근에 20세기 들어서 개발된 뭐 그런 곳이라 그러던데, 원래는 여기죠. 이 직선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항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암초가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항해했던 사람들은 이 암초를 아주 조심해서 건너야 되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때 알았고요. 그 최부의 표율에게 보면 한라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에 흰 포말이 일어나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백해라 그러는데, 지금 해석하기를 요 암초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얀 파도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149km라서 날이 좋으면 가시거리라가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날이 좋으면 요 큰 바다인데 하얀 포말 같은 게 일어난다. 뭐 그런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기록은 남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구전이랄까 전설로 좀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새롭게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말을 키웠고 그거를 이제 원에 보냈고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제주사회, 그리고 1370년대 정도까지 몽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주 사회가 큰 변화를 겪었을 것 같아요. 원간섭기 제주는 농사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축업만 하고. 그러니까 실제 여기 이재현 글에 보면 지금은 관사의 소와 말이 들판을 뒤덮고 있어 경작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소말도 한 2만 마리, 4만 마리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 제주는 목축업, 어떻게 보면 일변도라고까지 하기는 좀 무리는 있어도 농업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목축업을 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동시에 몽골식 우마 도축하는 몽골식 목축 문화가 아마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목축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연히 이제 무역도 뒤따랐을 것이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초반에 조선이 건국되니까 막 말고기, 말린 고기 같은 걸 막 진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받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나중에 조선 전기로 가면 이게 다 나중에 다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조선은 목축업 중심인 이 제주 사회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농업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 목축업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농업 사회로 재편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음악 도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음화적 사건이라고 해서 조선 전기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 경제적 번영인데, 그러니까 파이는 일단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냐? 이 사찰이 440여 개가 되거든요. 이 시기에 13, 14세기에 이게 무슨 경제 번영의 근거가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주도 아까 출육금지령 시기 조선 후기에는 제주도에 사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보통은 지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때가 이제 성리학이 보급이 되게 강화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성리학에 따라서 제주도 사람들도 이제
불교를 멀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찰도 다 경제적인 형편이 돼야 이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 후기는 제주 사람들이 사찰 하나 유지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이때는 이제 경제적 파이가 커서 40여 개 사찰이 이렇게 유지가 될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은 아니지만 조선 초에 보면 나라에서 금은이 필요하면은 제주도 와서 바꿔갔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 보면은 제주 사람들은 금과 은을 많이 갖고 있다. 금은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축하고 있었던 거죠. 예. 쌀과 포로 금은을 바꿔오도록 했다. 제주에서 공주에서 제주 사람들은 금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었다. 또 고득종은 이제 제주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내서 민간의 금과 은을 바꿔왔다. 장차 중국에 공물로 바치기 위해서 필요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 시기에 한정이 되긴 합니다. 주로 태종 때 한정이 되고 세조 때만 가도 나오진 않는데 태종 때 제주도는 금은이 많아서 중앙에서 금은을 와서 바꿔가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원의 그런 유산이랄까 그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몽골인 군인이라든가 관리 목자 유배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년 정도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한 3대, 4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혈이 좀 많이 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리고 본관이 대원인 성이 동국여지 숭람에 이미 10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씨, 이씨, 석씨, 초씨는 좀 그렇더라도 강, 장, 정, 송, 주, 진 이런 성들이 다 본관을 대원으로 썼어요. 근데 운남이라고 하는 것을 본관으로 한 성씨도 양씨, 안씨, 강씨, 대씨. 그래서 제가 양씨인데 제주 양이라고 하지만 약간 운남이군요. 일 수도 있다. 아니 제가 13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13년에 제주도 학교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강씨성이었는데 자기가 손을 들면 우리가 그 몽골 왕씨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말을 믿는다고 했어요. 법한 쪽인데 거기에 몽고가 제일 강성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씨들이죠. 이 성씨들이 19세기까지도 있었습니다. 대원 성씨가. 근데 20세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다 이렇게 호적 바꿔치기 하면서 호적을 이렇게 바꾸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는 몽골에 대해서 고려보다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260년부터 1360년까지, 1160년대부터 1260년대까지 한 100년 정도 몽골의 이제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돼 있었는데 뭐 고려가 제주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준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그때도 이제 뭐 무신 정권이고 뭐 이래서 국가가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뭐 고려에 대한 소속감이 채 있기 전에 이렇게 몽골에 편입이 됐고 편입이 돼서 쿠빌라이가 말을 키우는 그 시기에는 아마 상당히 힘들게 살았겠지만 그 이후 교역이 이루어지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그 파이가 커진 것이 제주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는 이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제강점기를 보면 많이 돌아갔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 전에 비교하면은 형편은 좀 좋아졌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호의 난 때 뭐 제가 말씀 여기다 넣지 않고 질문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목호의 난 때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대개 다 목호 쪽의 편에 들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최영 장군이 동원해서 데려간 군사가 25,000명이에요. 삼별초난 진압할 때 연몽연합군이 12,000명이었는데 최영 장군이 데리고 간 장군이 그 군사가 25,000명. 상대도 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가 한 6, 7만 정도로 많이 잡아도 6, 7만, 7, 8만인데 여성 빼고 뭐 어린애 빼고 하면은 성인 남자들은 대개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서림포라고 한 곳이고요. 여기가 아까 모술 홍로천이라고 한 곳이고 여기가 이제 강정 쪽이고 이게 대포인가 그렇고 여기가 강정인가 이렇고 여기가 한림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출항했던 기록이 있고요. 요 검은색 점이 지금 확인된 제주도 사찰터입니다. 40개가 되더라고요. 되게
12, 13세기, 13, 14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들이 발견이 되는데 되게 13, 14세기 이제 이후 이제 15세기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15세기까지 유지가 되다가 16세기 가면 거의 폐허가 되고요. 17세기 가면 더 이상 유지가 못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요 서남부 지역, 요 서남부 지역이 이 원간섭기 경제의 중심지고 원나라 사람들도 되게 요 서남부 요 지역에 와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몽골 후손이라고 했던 그 여학생이 사는 동네가 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그 몽골 흔적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 지리적으로 배가 출항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이랬던 조선 원간섭기가 이제 조선 전기로 가면서 열리어 뭐 이제 대외 개방 정도가 한반도 원간섭기는 본토와 중국 뭐 명주면 명주 이렇게까지라 그러면 이제 명주는 차단이 되고 한반도 본토로 그 교역이랄까 이제 교류가 국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15세기는 그래도 그 이전에 그런 경제적인 그런 파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16세기 가면 이제 급격히 경제가 악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요. 그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15세기는 상당히 좋은 곳으로 써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뭔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서술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16세기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요. 인구도 이제 그런데 조선 초가 되면 몽골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을 조선 정부가 조선식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마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자긴의 출력이고 그다음에 16세기 농민의 유망인데 이렇게 하면서 200년 정도에 걸쳐서 제주 사람들이 뭐 한 3분의 2 이상이 떠났다는 거죠. 뭐 이 기록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세종 때 6만 3천 명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토대로 뭐 원간섭기는 한 7만 명 이렇게까지 7, 8만 최대 잡으면 생각할 수 있는데 1601년 기록에는 2만 2천 명, 2만 3천 명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때 통계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3분의 2가 줄었다 하니까 최소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절반이라든가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는 이렇게 인구가 제주도의 인구가 100년에서 200년에 걸쳐서 급격 서서히죠. 서서히 이게 크게 줄어드는 시기였다라고 제가 주로 봤고요. 그래서 1629년에 출력금지령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 하나하나씩 보시면 이제 세종 때 우마적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 사람들이 소하고 말을 함부로 잡아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사람들은 소말 잡는 게 직업이었고 그게 일이었고 그게 생계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로 겨울에 잡습니다. 여름에는 다 부패하니까. 겨울에 잡아서 육포로 고기는 육포로 말려서 쓰고 그다음에 가죽은 가죽대로 쓰고 다양한 부산물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팔아서 이제 쌀 같은 거 사와서 이렇게 교육해서 이제 사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조선 초가 돼서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는데 사복시가 있습니다. 그 병조 소속이고 말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트집을 잡습니다. 이 제주도 사람들이 소말을 함부로 잡아먹고 있다. 농업 중심인 조선 사회에서 소말은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에 써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복시가 그런 식의 정보를 계속 세종한테 보냅니다. 세종이 전후사정은 잘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뭐 모른 척 했는지 모르지만 그 소말을 그렇게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잡아먹고 있으니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웃긴 거는 또 뭐냐면 당사자만 보내면 당사자만 처벌하면 되는데 가족을 다 처벌을 해서 1430년대 1000명 가까운 제주도 사람을 평안도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사군 육진 개척하던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아마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또 이 시기에는 제주도는 인구가 과잉인 상태라서 제주 사람들 육지로 옮기는 걸 허락해주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하니 그냥 이 기회에 보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요. 아, 제주 사람들은 원래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던 거구나. 여기는 제주도는 본토 농업 중심인 본토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고 후회하면서 다시 육지로 다 옮겨갔던 사람들을 제주도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지만 신하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 20, 30명 데려다가 열띤 토론을 하면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신하들이 다 반대하니까 결국 세종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에 이 음화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1,000명 가까운 제주 사람이 떠났다. 이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축업자들이겠죠. 목축업 관련된 전문가 집단일 텐데 그 전문가 집단이 많이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그게 아마 제주도 목축업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제 생각이 듭니다. 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원간섭기에는 이렇게 산에서 안 키웠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냥 해안가 마을에서 키웠을 가능성이 높은 거. 요 산에서 키우는 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농사하고 같이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산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원간섭기에 농사는 신경 안 쓸 때는 제주도 지천에서 소말을 키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라 하는데 소말을 관리 안 하면 소말이 여기저기 짓밟고 다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말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서는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산간 마을로 중산간 이상으로 올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올려보냈는데 얘들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담으로 다 성을 쌓아라. 그래서 한라산 둘레로 담을 다 쌓았어요. 잣담이라 그래서 그걸 이제 세종 때 그렇게 합니다. 그게 결국은 조선이 제주도를 농업도 하고 목축업도 하려고 하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그런 지역으로 편성하는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중산간 지역에 한라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목축하는 그런 게 돼 있었고 원간섭기에는 굳이 여기까지 안 가고 민가구 가깝거나 뭐 해발 200~300m까지만 가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명밀하게 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또 한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세조 중종 때 나가는 사람들인데 포자긴입니다. 이게 전복을 채취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주도의 해상 세력이랄까 해상 집단 어떤 분은 이제 해민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생활하는 바닷가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세조대부터 성종, 중종대를 거쳐서 전라도 일대에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 중종 때까지 16세기 전반기에까지 걸쳐서 수천 명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가는 거는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역의 부담이 너무 과중했다. 조세 진상 부담이 너무 과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15세기, 16세기 기록에서 그런 진상 부담 그런 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논리가 성립하려면 물론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간섭기에 명주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면서 해상 세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성장해 있었고 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선 시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본토만 오가는 거잖아요. 본토만 오가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 운송업자로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해산물 채취해서 육지 가서 팔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업을 해상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운송을 포기하고 해산물을 채취해서 육지에 가서 판다고 했을 때 그 해산물이 육지에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지에도 다 전복 있고 미역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 해산물을 채취해서 위험한 바다, 죽을지도 모르는 바다를 건너서 육지 가서 파는 것보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한 사람이 전라도 남해안 가서 한 거예요. 세조 때. 한 3~4척이 배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훨씬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그걸 따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역의 부담, 진상의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역의 부담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또 이런 부분이 이런 당시 인구가 해야 인구가 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가서 처음에는 남해안, 그다음에 서해안, 동해안, 황해도, 심지어는 중국 저기 요동반도 있는 그 근처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이 남해안에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해서 사는데 배 타고 다니는 이동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그 고을 수령들이 이 포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도 없고 세금도 안 내는 존재로 어떻게 보면 조선 통치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배에서 생활하거나 해안가에서 하더라도 운망만 짓고 있다가 지방관이 뭔가 자기들 괴롭힐 것 같으면 그냥 배 타고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당시 조선 수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 포자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령들은 포자기들이 문제만 일으키지 않게 해라. 문제만 일으키지 않게 하고 그래서 수령 입장에서도 자기 고을에서 나는 해산물을 받쳐야 되는데 포자기인이 채취한 거를 일정하게 받고 묵인해 주는 거죠. 약간의 이제 공생관계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맞아들여지면 그 지역에 오래 머물다가 새로운 수령이 와서 본인들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동네로 가버리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 이 포자기들이 호적에도 오르지 않고 역도 지지 않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이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지방관한테 이렇게 진상하고 하는 거는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이 사람들의 해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조선 수군보다 훨씬 맞먹는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포자기들을 수군으로 편입시킵니다. 수군으로 편입을 시켜서 임진왜란 때까지 이 포자기인이 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남중일기에 보면 이 포자기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 때 이렇게 대첩을 하고 그럴 때 포자기인들도 많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감쪽같이 사라져서 다 이제 그 지역의 호적에 편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일종의 바닷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기록으로도 한 수천 명 정도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주도를 농업으로 재편하려고 하죠. 세종대왕이 토지조사, 양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전세를 걷어보려고 하는데 결국 포기합니다. 워낙 토지가 척박하고 5년에 한 번 정도 농사 짓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번 농사 지으면 다음에 5년 동안은 묵혀야 된다. 안 믿기시죠? 처음에 저는 왕조실록에 있는 기록인데 처음에 안 믿었는데 아까 몽골 때는 농사를 하나도 안 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간된 게 거의 없고 그런 상황이면 척박한 땅을 처음 이제 개간하고 그런 상황이면 4, 5년에 한 번씩 농사 짓는 그런 게 거짓은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 후기 일제 초가 돼도 제주도는 1년에 한 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제일 비옥한 땅도 3년에 2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6,000평의 땅을 갖고 있어도 실제 내 토지는 실제 3,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척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든 농사를 지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농업 목축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뭐 농업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연산군대를 거치고 중종 초반, 그러니까 1510년 전후 이 시기에 제주도에 안 좋은 일들이 그냥 연산군대의 그 진상이 너무 과도하게 부과가 되는데 그게 중종 반정 이후에도 환원 조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중종 초반에 연이은 뭐 흉년, 전염병, 기근, 뭐 자연재해 이게 한 10년 동안 연이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전근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제주도는 그게 한 10년 사이에
그렇지 않아도 농업적 기반이 좀 약한데 10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회복이 아주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육지로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김석철이라고 하는 마지막 건데요. 이 사람이 대정 현감도 했었고 나중에 제주 목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조금 넘는 기간에 변화를 이 사람이 직접 겪었는데 대정 현감이었을 때는 인물이 매우 번성했는데 뒤에 제주 목사가 되어서 가보니 대정은 인물이 비어서 관노비가 10명밖에 안 되고 자신이 이제 순행하러 가니까 자기를 이렇게 접대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고을 백성을 데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16세기 초반에 어떤 이 경제적인 농업과 관련된 타격이 커서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또 육지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종 명종대에 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세환 정책을 펴요. 그런데 세환하면서 당연히 포자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포자기도 잘 안 합니다. 포자기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포자기는 상당히 한 번 했다가 문제가 커져서 거의 그 다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농민은 계속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 출육금지령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1629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요. 김상원이라고 한 사람이 1601년에 제주도에 한 6개월 정도 어떤 사건을 조사하러 어사로 파견돼 있어서 이 사람이 또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이때 1601년 당시에 이미 제주 사람들이 육지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목사들이 막고 있어서. 왜 막느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들의 비행, 부정부패, 비리 행위들이 조정이 알려질까봐 제주 사람들을 육지 못 가게 한다고 이 김상원이 한 3-4차례 제주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억울한 거를 왕한테 알릴 길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말에 이미 제주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육지에 나가는 게 상당히 통제를 받고 있었고 1629년에 공식적으로 출육금지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관용 목적으로만 배가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주도는 진상품을 계속 매달 이렇게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상품을 나르는 배, 목사가 할 때 오는 배, 유배인을 운반하는 배, 이런 공무를 띈 선박, 배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반인이 배를 띄워서 육지로 가는 거는 제주도를 벗어나는 거는 금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해제가 됐느냐?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1950년대에도 이걸로 처벌받은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까지도 출육금지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 대원군 집권 전후한 시기에 이게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내려오는 얘기 중에 대원군하고 연계될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원군이나 그 직전에 출육금지령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정도 제주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하고 육지 사람을 볼 기회가 거의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 육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육지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립된 사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사회가 돼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지하자원이 있다고 하지만 내다 팔지 못하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당연히 이 내다 팔 물건들이 있지만 팔 수가 없어요. 팔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공무를 띈 배가 육지로 갈 때 미역 같은 거 싣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쌀을 바꿔옵니다. 목사가 먹을 쌀도 없기 때문에 그런 주로 미역을 갖고 가서 전라도 쪽 경상도 금강하구 이쪽으로 가서 호남평야에 있는 쌀을 이렇게 바꿔서 오는 정도, 그 정도 상당히 제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은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동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절이 없는 게 성리학이 보급이 돼서 제주 사람들도 성리학의 세례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설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절 하나 유지할 경제력이 없었던 게 아닐까. 또 하나는 시장도 없었습니다. 오일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일장. 19세기 초가 되면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오일장이 있었는데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처음 가서 제주도 역사를 배우면서 장이 없었대요. 전기시가.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 안 했네. 저는 나중에 수긍을 했죠. 1908년에 그때 제주도 목사로 왔던 사람이 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도 없습니다. 시장이 없었어요. 시장이 없다고 해서 교육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행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바닷가 사람들은 혹시 뭐 자리라든가 미역 이런 걸 하면 지게 같은 데 지고 가서 중산간 마을 가서 파는 거죠. 중산간 아니면 제주도 이제 그릇 같은 게 필요하니까 옹기가 있었거든요. 옹기 만드는 동네에서는 옹기 만든 걸 갖고 배로 먼 지역이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 배로 옹기 싣고 가서 거기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판매자가 직접 그 물건들을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파는 그런 식의 교육이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고 팔자는 그런 시장은 1908년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주도 출nhập 금지령 시기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제일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한 건 아니고요. 뭐 제 경험과 제 어렸을 때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제주도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파이가 아주 작아졌다. 왕관석기에 비하면 상당히 파이가 작아져서 가난하지만 그런데 경제적 형편이 서로 좀 비슷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가난하지만 땅을 한 밭을 뭐 2,000평이든 3,000평이든 갖고 있고 중산간 마을에는 소를 이제 조금씩 갖고 소마를 갖고 있고 해안 마을에서는 이제 해산물 있고 해서 반농 반목이라든가 반농 반어 이렇게 해서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고 그런데 무슨 여분의 저축이라든가 하는 거는 아주 상당히 힘들고 이런 식의 그래서 마을 안에 빈부격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서로 소통을 못할 정도로 서로 사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부의 장벽이랄까 그런 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그랬고 그러면 그 증거가 있냐? 당연히 조선 시대는 이런 증거를 찾긴 힘들죠. 고육지책으로 이제 조선 초 일제 강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 보면은 1910년대 도민은 계급을 나누길 산촌, 해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산촌, 해촌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은 중산간이라고 하는데 산촌, 해촌. 산촌 사람은 반농, 반목, 반농. 바닷가는 반농, 반어. 산촌 사람은 소나 말 한 피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없고 조금 부유한 자가 40대에서 50두를 키우고 바닷가 사람은 농업에 이제 1년 식량을 얻고 기타 비용을 얻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거죠. 이게 출nhập 금지령 시기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1910년대까지. 뭐 유력자의 말을 들으면 10,000원 이상 재산가는 10명 남짓이고 재산이 없는 자도 인구의 1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극빈자가 10% 정도다 이런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거죠. 제주도에 걸식자는 없다고 하며 소작견도 비교적 적다. 다수는 밭이 있고 제주도 부력이 비교적 평균하다 단정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음식은 보리와 조를 먹고 감자는 대형 식량이고 쌀은 중류 이상 집에서도 제사때 외에는 먹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게 20세기 초반의 상황인데 19세기 정도까지는 이런 상황을 좀 거슬러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거의. 일제강점기 대지주 기준은 30정보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5정보예요. 제주도는 5정보를 가지면 대지주인데 비율도 0.3%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의 균등이랄까 그 비슷한 부분들을
있다. 다만 이런 20세기 초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분적인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양반이 제대로 된 양반이 저는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합격자나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육체노동을 하는 순간 양반 행세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근데 제주도에는 육체노동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합격자가 500년 동안 한 60명 정도 됩니다. 한 9년에 한 명꼴이고, 그 사람들은 또 관리 합격하면은 이제 관직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관직이 주로 지방관이거든요. 장상관은 절대 못하고, 지방관은 상피제에 의해서 제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지역, 육지에 가서 하다 보면 거기에 정착하거나 내려와도 좀 근거가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 사람들은 과거 합격하고 서울 가서 출세하는 것보다 향리를 더 선호했어요. 지방직 공무원. 지방에서 지금도 공무원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향리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렇게 뭐 노비를 수십 명 소유하고 있고 밭도 뭐 아주 큰 면적을 소유하고 소작인을 부리고 있고, 그러면서 양반 과거 합격자로서 이제 관직자 배출하고 하는 그런 식의 양반은 없었다고, 저는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어울려고 지내는데 서로 이렇게 신분적인 차별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250년 동안 제주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까 뭐 지도도 있었지만 결혼이 한 250년 동안 제주 사람들끼리 혼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동네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네. 요 동네 사람이라 그러면 결혼 바운더리가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여기 사람이 요쪽 사람들하고 결혼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 동네 사람이라 그러면 결혼 바운더리가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이 권역에서 250년 동안 결혼을 한 거예요. 거의 뭐 군춘혼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사돈의 팔촌이 되고 친인척이 되고, 우리 동네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다 혼인하니까 다 사촌이고 뭐 이렇게. 양 선생님도 그러세요? 우리는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간 경우라서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혼인권이라고 하는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우스갯소리로 뭐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당도 아니고 괜당이라고 하는데, 그 괜당이라고 하는 게 친인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인척.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하니까 뭐 진짜 다 사촌 같은 거죠. 오히려 친척보다 더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A 마을에서 태어나면 되게 A 마을에서 살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살았을 가능성은 뭐 혼인이나 해서 옮겼을까, 혼인해도 또 인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되게 그 마을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얼굴 보면서 살다가 죽는 그런 게 일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멀리 떨어진 친인척보다 더 가깝죠. 그래서 이웃 사촌, 이웃분한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삼촌하고, 이웃 피가 안 섞인 사람이지만 나는 양씨고 박씨지만 삼촌 좋게 이렇게 부르거든요. 서로 피가 전혀 성이 다르지만 제주 사람들은 부를 때는 삼촌하고, 어른도 어린 애를 볼 때는 우리 좋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이런 거를 거치면서 좀 이렇게 강화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서로 공동으로 뭐 일을 하는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순우름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뭐 품앗이라든가. 사실 바닷가 마을에서 어로 작업을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이 공동 작업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요. 소 말 키우는 것도 공동으로 순번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키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특히 해녀 같은데, 20세기 이후에 해녀 같은 데서 이런 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잘 드러난다. 근데 이런 공동체, 제주도 이런 공동체 문화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냐 봤을 때, 경제적으로 그런 큰 격차가 없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뭐 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엮여 있고, 뭐 그러면서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게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거든요. 가족같이 오붓하게 이제 지내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일제강점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동체 문화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 제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마을 단위로 학교를 직접 세웠어요. 총독부가 학교를 안 세워주니까. 총독부는 뭐 3면 1교니 1면 1교니 해서 20년대가 되고도 한 면에 하나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가 세워버려요. 어떻게 세우느냐? n분의 1로 해서 세웁니다. n분의 1로. 그 n분의 1이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대개 n분의 1을 부담할 정도의 경제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의견이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의견이 나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여하튼 동의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정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다고 보고, 육지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처럼 마을 단위로 그냥 알아서들 학교 세우는 경우는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라도 뭐 이렇게 암태도 이런 데 보면 거기는 큰 지주가 그냥 척 내려서 아예 학교를 세우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지주가 부자가 없기 때문에 학교 세우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개 이상의 학교를 세웠어요. 제주 사람들이. 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하여튼 조선 후기는 제가 사실 제대로 사료를 보면서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조선 후기의 연장으로 보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매신보를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주도의 경제 형편이 그 전보다 출입금지령 시기보다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한 사람이 크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때도 제주도 집집마다 비슷하게 수입이 늘어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가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럼 수입원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일 제주인, 일본으로 넘어간 이 제일 제주인이랑 해녀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당시 일 중에. 해녀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고된 일이라고 하죠. 지금이야 그래도 고무옷이 있어서 가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70년대 보급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거의 뭐 면옷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1900년쯤에 이 물안경이 보급이 돼서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해녀들이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안경 없이 맨눈으로 들어가서 전복을 따라 그러면 생산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1900년 전후한 시기에 이제 물안경이 보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해녀분들이 물질 활동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완전 이제 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일 제주인과 해녀들이 수입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떵떵거리는 수입이 아니라 사회의 제일 하층에서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면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제주도 경제를 파이를 키울 수 있었냐? 거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별 집안에서 하는 수입은 많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주도 전체를 모아보면 그게 큰 거죠. 제일 제주인도 거의 모든 마을에서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배가 일제강점기 1922년 전후에 제주도에서 오사카 가는 직항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가는 저가 항공이 많아서 제주도 많이 가듯이 이 직항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없을 때는 부산 와서 부산에서 관부 연락선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배가 항로가 생기니까 제주도에서 바로 일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가 또 어떻게 가느냐? 그냥 그 지금으로 치면 제주항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한 바퀴 삥 돕니다. 하루 걸려서.
그러니까 제주에 한 10개 넘는 항구를 다 들려서 하루 돌아가면 하루 이렇게 삥 돌아서 사람들 태우고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게 특정 지역에 유리한 게 아니라 물론 바닷가 사람들은 훨씬 유리하고 하지만 중산간 마을 사람도 바로 내려간 그 바닷가에 배가 오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거의 모든 마을 한 169개 정도 마을이 있었는데 그 거의 모든 마을에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주인이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집에 보내는 거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2, 3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돼도 실제로 집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제주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녀가 이제 군대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녀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가 40년대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 뭐 보시면 이런 복장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사실 해녀가 제일 천시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많이 천시했습니다. 아니, 바닷가 사람들 20세기까지 중산간 마을에서. 그래서 여기 중산간 마을은 우리는 양반촌이고 바닷가는 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역전이 되죠. 이 해녀분들이 이런 상황, 이 힘든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근데 뭐 사실 돈을 전복 미역을 100만 원어치 땄다 그러면 실제 해녀분들한테 들어가는 건 한 2, 3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중간에 여기저기 이렇게 뺏겨서. 그런데 그 2, 3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없었던 일은 그 전보다 훨씬 좀 나아진 수입이기 때문에 이 해녀분들이 활동하는 곳은 제일 제주인이 보내오는 송금 플러스 해녀 수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일제강점기 20세기 들어서면은 제주도 내에서도 잘 사는 동네가 됩니다. 그게 주로 어느 동네가 되겠습니까? 해안 마을들. 해안 마을들이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해안 마을 사람들을 천시한 배 인색했었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역전이 돼요. 중산간 마을은 손말 키워봐야 몇 대 팔 수가 없어요. 중산간 마을은 계속 경제적으로 쪼그라들고 해안 마을은 해녀라든가 제주인들이 보내온 돈으로 쫙쫙 이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20세기 주요 제주도의 인물들은 다 해안 마을에서 나와요. 제가 중산간 마을인데 우리 마을에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이 우리 마을 동네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동네 이름이 안 좋아서 인물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동네 이름을 바꾸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그때는 중산간 마을은 고등교육을 시킬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뭐 특별한 그런 집이나 이렇게 마을이 아니면 교육을 못 시킨 거죠. 해안 마을 사람들이 훨씬 그런 경제적 형편이 좋아서 교육을 일찍 고등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안 마을 쪽 인물들이 대개 다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까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내온 수입들을 보시면 어디 있지? 돈만 볼게요. 돈만. 이 제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30년대 제주도 사람들 생필품 중에 40%가 일본산이었어요. 한 50% 절반, 그러니까 일본에 간 사람들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이 한 50% 정도, 40%에서 50%였고, 석주명이라고 하는 나비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주도에 36년에 한 달 왔다가 그리고 42년도에 와서 2, 3년 살다 갔거든요. 그래서 36년인가 왔을 때 한 달 산 경험으로 제주도 기행문 같은 걸 썼어요. 거기에 쓰기를 어떻게 썼냐 그러면 리틀 오사카 같고 그 사람이 개성고보 교사였어요. 개성 그때 제일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개성보다 낫다고 썼어요. 제 개성 전공이라서 석주명이 오바했나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기록을 보면서 그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 수입이 뭐 몇십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5만 원 이렇게 15만이고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이때가 이 시기에 100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수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백억, 천억 이상은 될 겁니다. 네. 해녀들도 이 정도의 수입을 30년대 가면 벌어옵니다. 근데 이게 특정 몇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되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제주도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게 해녀분들 수입도 보면은 이 해녀분들이 고생 나올 하는 거 보면은
40년대 기자가 저기 포항인가 와 있는 해녀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주 장문의 기사를 썼는데 제일 힘들 때 임신할 때. 뭐 이분들 말로는 출산하기 전까지 이제 물질을 하고 출산하고도 며칠 있다 가고 그러니까 애가 뭐 배에서 뭐 요동치는데 그 수압이 힘들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해녀분들이 검게 타고 막 건강해 보이니까 이 기자가 생각 없이 그리고 뭘 그렇게 잘 드십니까? 뭐 매일 전복 따고 그러니까 매일 전복 드시고 그러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해물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까워서 못 먹고 삼시보리밥에 된장찌개고 일이 곧해서 냉수를 자주 마시는 정도다.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제적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 있어요. 개성 사람들은 진짜 부자고 제주 사람들은 악착같이 모아서 진짜 힘들게 모아서 악착같이 저축해서 모은 그런 돈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네, 좀 다릅니다. 이제 수입도 역시 많습니다. 뭐 40만 원이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30만 원, 뭐 100, 이때도 보면 이제 36년도 거의 100만 원 이렇게 어획고가 1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안 마을 사람들은 절반 정도로 잡으면 해안 마을에는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뿌려지는 거고 중산간 마을에는 50만 원 정도가 뿌려지는 거죠. 150만 원이 뿌려지고 거기는 50만 원 정도가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해안 마을하고 중산간 마을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데요. 제주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 사나 생활의 공공을 느끼는 일이 적다고 하며 현재 오사카 건너가 사는 제주도 사람들 중에 10,000원 이상의 재산가가 300명이에요. 그래도 좀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또 300명이나 돼요. 힘들게 고생하고 이제 하층 노동자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최근 먹을 것을 잘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잘 입지 않고 절약하여 저축한 그들에게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은 어느 지방에도 볼 수 없을 만하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번 돈을 이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 세우는데 쓴 거예요. 학교 세우는데. 이게 뭐 근래 이게 교육열이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치성했고 계량서당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없다. 공립보통학교가 11개, 사립보통학교가 4개, 계량서당이 37군데 이 계량서당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학교예요. 근데 이게 뒤에 서당이라고 들어가서 그렇지 어떤 거냐면 이런 학교예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학교예요. 건물이 번듯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운동장도 있고, 교복도 다 입혀놓고, 교장,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유가 있죠. 아마 이제 이분들이 교사고, 마을 어르신들일 테고, 학생들, 법한이라고 한 동네입니다. 사진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법한이 당연히 해안 마을입니다. 해안 마을. 어떻게 세우느냐? 마을에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 우리도 학교 서당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이제 부지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내놓는 분이 있고 한 몫에 한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내놓는 분이 있어서 그걸로 그 운동장과 학교 건물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비는 말씀드린 듯이 n분의 1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n분의 1로 객출하는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끊임없이 총독부에 진정을 합니다. 우리 공인학교를 해달라. 총독부 인가학교를 해달라. 그래서 20년대는 잘 안 해주다가 30년대부터 많이 해주기 시작해서 30년대, 40년대 가면 거의 다 총독부 인가받은 학교로 갑니다. 근데 총독부가 인가를 몇 년제로 해주느냐? 4년제로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학교예요. 원래 소학교여야 되는데. 근데 일본은 6년제이기 때문에 4년 나와서는 중학교를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4년제로 인가받으면 그 다음은 이제 6년제로 승급하는 거가 또 운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6년제로 승급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제 말기에 정식 학교, 총독부 인가받은 학교가 54개인가를 만들어요. 아무튼 제주도의 서당은 전라도 전체로 서당이 578개, 근데 제주도가 63개, 취약아동 뭐 3,693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69개 소의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서당들은 건물과 설비가 소학교에 손색이 없으며
생도수에서도 역시 공사립학교에 지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이 특색이며 문자 보급 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해 기사에서는 69개 했어서 89개 정도, 초등교육기관이 89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제강점기 제도 사람들이 자식들 교육에 열성이었다. 이것도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산북에 있는 해안 마을이 제일 앞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산남의 해안 마을, 그 다음에 삼북 중산간 마을,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제적 형편이 제일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그 구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자, 월정에 있는 구자. 그쪽이 해녀들의 활동이 제일 세고 해녀의 경제 활동이 제일 활발했던 곳이고 경제적인 기여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교육이 제일 앞선 동네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군정 시기에 47년 2월에 전국 초등학교 이상 졸업생 비율을 군 단위로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군 단위로. 그러니까 북제주군이 1등을 했어요. 다음에 창원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제주도가 월등히 초등학교 교육에서 앞섰던 거죠. 이런 게 나중에 4.3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그럽니다. 마을 공동체 이런 것도 4.3하고 연결시켜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놀랐던 사진이에요, 이게. 그 구자에 가면 하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하도. 하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40년 사진인데 이렇게 밴드부가 있었어요. 40년에. 다른 북촌이라고 학살이 있었던 그 북촌에도 이런 밴드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다 보내준 것 같아요. 일본에서 보내준 거가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제주도가 경제적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제주도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남해안, 주로 해안가는 해산물이라든가 어획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해안이라든가 뭐 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경제가 좀 활발했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찾아가지만 거기에 이제 조선인한테 떨어지는 목도 그 전보다는 좀 이제 형편이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간섭기나 일제강점기는 제주도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일제강점기 상황을 봐도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잘 명심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제일 하층에서 힘들게 일하고 아껴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뭐 그런 부분들인 건데, 여하튼 그래도 그 전보다는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여튼 개방이 될수록 섬이라고 하는 입지 조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으로 탐라천년, 제주천년에서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70년대부터 뭐 귤이라든가 관광, 뭐 당근 뭐 이런 거, 해녀 물질 이런 거긴 하지만 경제적인 형편도 아마 지금이 제일 이렇게 다시 절로 들어가면은 지금 제주도의 절이 한 200개쯤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절을 얘기하냐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80년부터 절에 다녔어요. 그전에는 당에 다니다가. 80년대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귤농사를 한 75, 6년부터 해서 귤농사를 하면서 수확이 되고 그전에는 보리하고 조하고 뭐 보리 고구마 하던 때인데 거의 작업이고 뭐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에 갔고 귤농사에서 80년대 수확되고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오고 할 때 딱 절에 다니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돈이 참 중요하구나. 부모님 연말정산할 때 어머니 이렇게 기부 절도 하잖아요. 뭐 2, 300 이렇게 3, 400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절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문화 이런 것도 조선 후기에 당 문화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제주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한 특징이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이거는 돈이 안 드는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해녀 물질하러 가면서 그냥 돌한테 가서 비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다 뭐 굿한다 그래서 하루 2, 3일 날 잡아서 한번 하는 거고, 조금 뭐 술이나 뭐 사고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주하는 성직자가 없으면 비용이 안 드니까. 그래서 아마 조선 후기 당이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절이랄까 사찰 이런 것이 많이 쇠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하고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으로 나서 주실 분은 인문학 연구원의 홍종욱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인문학 연구원에 있고요.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민지를 공부하는데 이제 식민지란 건 이제 당연히 근대적인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민족을 지배하고 제국의 통치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고대 이래 유사한 사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사에 좁혀서 보면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한사군, 뭐 몽골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른바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한사군, 뭐 낙랑군 이런 데 많이 주목을 하죠. 근데 그런 게 물론 이제 뭐 발굴의 어떤 결과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끌었던 거는 역시 그 일본이라는 이민족이 한국을 통치하는 시기에 어떤 한사군이 그런 어떤 뭐랄까 이렇게 아날로지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역사상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고려 지배도 뭐 일본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사 서술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식민지 시기 서술이랑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제 별로 존재감은 없습니다만은 한국의 정부 기관 중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뭐 조사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이 대일항쟁기란 이름을 붙일 때 토론하고 회의록이 있는데 그걸 발의하고 이런 분들이 그 대몽항쟁기에서 이걸 따온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일제강점기니 식민지기니 이런 좀 패배적인 말을 쓰지 말고 우리 일본이랑 싸우던 시기로 아예 그냥 식민지기 이름을 대일항쟁기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 이름까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간섭기를 둘러싸고도, 원간섭기란 말이 주로 이제 교과서에 많이 쓰이는데 일본 학계에서는 사원기란 말도 많이 쓰거든요. 원을 이렇게 사대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기를 둘러싸고는 뭐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식민지기, 일본 통치기 이런 용어를 둘러싸고도 이른바 이제는 이민족에 의한 지배 통치의 경험을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막 그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주도가 주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는 일제 시기는 물론 오늘날까지 일본과 밀접한 교류, 사실 그 육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서울 사람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교류가 있는 거죠. 제주도와 일본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오사카의 제1동포의 주류는 제주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원산 간섭기도 오늘 그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제주도에 독특한 위치가 있었죠. 뭐 탐라 총간부, 뭐 말, 목장, 목호. 그래서 이제 일본, 몽골의 한국 통치를 볼 때 그 식민지 경험을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 이제 제주도라는 공간이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근현대사를 서술할 때 일본 식민지 경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는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미국만 바라보는 현대사 연구에서 벗어나서 어떤 뭐 냉전을 보더라도 한미일 구도로 봐야 되고, 또 한국 사회 내부로 시야를 좁히면은 정치, 경제, 문화, 학술에서 일본의 규정력, 영향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이거를 저도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친일파 청산론 이런 걸 할 때 이제 하나의 편향이 있는데, 이게 일본 통치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는지 뭐 학교, 가족, 회사, 군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과연 청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도려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좀 발상 자체를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마치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우익들의 역사 부정이 있는 것처럼 좌익들의 역사 부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역사 부정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뭐 그런 비슷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이제 목호의 난, 아까 이제 약간 넘어가셨는데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4.3 사건 이 두 개가 이제 큰 이제 제주도 역사, 천년의 역사에서 큰 비극인데,
이게 어떤 외부 세력과의 갈등이라는 면에서 좀 공통점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발표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2년 전인가요? 한번 제주도 때 제 공부하는 모임에서 제주대를 찾아가서 양 선생한테 이 비슷한 강의도 듣고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좀 더 매운맛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제주도가 이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랑 다른 면이 있다는 거를. 그거랑 비춰보면 오늘 약간 너무 순한 맛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이 서울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제주도에 그런 얘기를 좀 그때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잔류 몽골인들을 고려 정부가 진압했다 이런 서사지만은 사실은 뭐랄까요 고려 대 제주의 전쟁 같은 이런 면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몽골을 하나 이제 콜로니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포스트 콜로니알이라는 좀 이런 국민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좀 불순한 그런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과 관계가 뭐 아까 많이 해주셨지만 역시 그 제주 사람의 일본 이민이 이제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제가 뭐 대충만 알고 있었으면 인터넷 이렇게 쳐보니까 30년대에 그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에 5만 명 정도 있었는데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한 20만 명 되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가 오사카 근처에 가서 옮겨 살고 있었다.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부산이나 뭐 어디 대구 사람들이 뭐 출세하면 다 서울 오듯이 제주도 사람들은 다 오사카로 가는 거죠. 서울에 올 일이 없고. 예. 뭐 이제 그런 거에 어떤 감각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일본에 좀 유학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낀 거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일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지키고 있으니까 뭐 자기들끼리 막 제주도 말로 얘기하고 한국말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뭐 이제 그런 문화를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해서 이제 결론입니다만은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뭐 역사관 이런 게 있죠. 다른 도시처럼. 근데 조천이라는 데 가면 되게 잘 지어놓은 이제 항일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되게 재미있습니다만은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국 어디에 가도 있는 그런 공정 역사 아닙니까? 이제 저항운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제주도와 일본의 그런 복잡한 관계를 항일운동으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뭔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4.3이라든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더 반공, 항일 이런 공정 역사만 남아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다른 가능성, 해석의 여지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이민족의 지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원간섭기나 일제강점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뭐 미화한다 그럴까 뭔가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뭐 원간섭기는 워낙 멀고 뭐 몽골이 지금 상황이 우리하고 좀 뭐 많이 다르니까 차지가 좀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뭔가 계속 우리는 피해를 받아만 됐고 피해만 받았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저항을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워낙 익숙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도 계속 근데 일제 강점기 그래서 뭐 예전에 한때 뭐 회색 지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하여튼 제주도의 이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보다 보니 그 장근대의 그 크게 두 번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이렇게 이민족의 지배랄까 그거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좀 그 이민족의 지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내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걸 어떻게 잘 녹여내야 될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몽골은 좀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좀 그렇다. 저도 일제 식민지 같은 경우는 사실 참 복잡하죠. 제주 사람들 아마 과연 본토 사람들하고 제주 사람들 차이가 제가 본토 쪽은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근데 제주도는 워낙 밀접한 관련을 맺었고 4.3 때도 한 뭐 2, 3만 명 뭐 이렇게 가 있고 지금도 많이 주고받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 일제강점기 학교 세울 때도
일본에 가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돈 보내주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하튼 그 석주명이 왔을 때 리틀 오사카 같은 분위기를 딱 느낄 정도로 좀 본토와는 좀 다른 일본의 그런 어떤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또 어떻게 일어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그 고민을 많이 못했어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뭐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모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짜는 거고 이 스토리가 갖고 있는 좀 더 큰 범위의 좀 더 좀 추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제주도의 이 일본과의 관계랄까, 일본의 식민 지배의 이런 영향이랄까,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제1제주인의 존재. 사실 참 귤 같은 경우도 제주도 이 귤 시작할 때 감귤 농사할 때 일본에 조금 일본에서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때도 제1제주인이 조금 영향도 끼치고 도움도 주고 육적을 좀 많이 다르죠.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지금은 사실 제가 그걸 좀 이론적으로랄까 명쾌하게 이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좀 연구는 좀 안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은 사실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는 과정인데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녀분들도 100만 원을 벌면 실제 한 30만 원밖에 못 가져갔고 나머지는 뭐 일본인 수산자본이라든가 중간에 뭐 이 중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져가고 그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뭐 일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이 그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그게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또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물론 이분법적으로 총체적 수탈이니 그거에 대해서 뭐 저항 독립운동이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고 다르게 당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연구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진전되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갖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 그 얘기는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코이난이나 4.3 사건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모코이난은 뭐 공민왕 대이긴 하지만 제주 사람들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몽골 쪽에 섰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25,000명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원래 백척에 8,000명을 보냈는데 처음에 공민왕이 1차 토벌은 그렇게 보냈는데 전패하고 왔어요. 백척에 8,000명을 보냈는데 전패하고 오니까 완전 몰살당하고 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채영을 보내고 250척에 뭐 25,000명인가를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열흘도 아니고 한 달이나 걸려서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앞에 연구했던 그런 분들이 고려시대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25,000명을 보냈다고 하는 게 저항 세력을 감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발하는 세력을, 진압해야 될 집단을. 근데 인구가 한 7, 8만이라고 보면 이게 제주 사람들이 하여튼 많이 목포 쪽에 섰다. 자이든 몽골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했든 그죠. 근데 사실 대만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만이 일본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거기는 청나라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거의 뭐 청에 대한 소속감 별로 없는데 일본이 와서 경제 개발하고 뭐 거기 사람들이 뭔가 형편이 도와지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기억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탐나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한 100년 고려에 있었는데 별로 고려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소속감은 없고 뭐 뺏어가기나 하고 뭐 그래서 그 100년 동안 반란이 3번인가 4번인가 일어나요. 큰 반란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몽골은 이민족인데
여하튼 14세기에 그렇게 좀 경제적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혼인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라틴 아메리카에 그렇게 메시티죠. 그런 혼혈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그런 강하게 제주 문화와 몽골 문화가 섞인 그런 문화가 100년 정도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죠. 이 모코에 난 때 딱 그 연료비가 하나 있어요. 모코에 난 때 연료비가 있는데, 그 연료비가 모코 남편을 위해서 고려 장군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남리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코 남편을, 몽골 남편을 위해서 정절을 지킨 거죠. 고려 장군이 와서 나한테 와라 했는데, 그거를 제주도에서 이렇게 연료비로 세워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남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시 연료비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히 일제강점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일제강점기도 사실 또 다르냐면 그런 것도 아닌 게, 250년 동안 거의 뭐 버림받다시피 된 거 아닙니까? 제주 사람들이 기록을 안 남겨서 잘 뭐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김만덕은 소원이 그 육지 한번 구경하는 거라고 해서 그 육지 구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못 나가느냐. 이 못 나가는 게 결국은 조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못 나가게 하는, 딱 막아놓은 거니까, 조선에 대한 그런 뭐 충성도나 백성으로서 소속감, 이런 것들이 본토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또 들어와서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제주 사람들도 열심히 항일운동을 합니다. 항일운동가들도 뭐 저명한 항일운동가, 사회주의자, 뭐 무정부주의자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일반 다수의 또 제주도 사람들은 또 뭐 다 항일운동 하는 건 아니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는 여하튼 열린 기회랄까, 그런 거는 잘 활용을 했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제강점기의 이런 유산이 4.3하고 연결이 돼요.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은 다 일자 무식들이었거든요. 일자 무식들이 완전 왕행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마을마다. 강탈하고 막 겁탈하고 추행하고. 민간인인데 그냥 경찰이 뒤에서 봐주고 이승만이 뒤에서 봐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경찰은 뭐 데모했다 그러면 잡아와서 그냥 고문, 구타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 하는 사람들은 다 육제소원 경찰이에요, 대부분. 제주도 경찰들은 그렇게 잘 못하고. 육제소원 경찰, 육제소원 그런 의익청년, 서북청년,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경찰이 한 100명밖에 없었대요, 일제강점기에. 20만 명이 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곳에 이질적인 존재들이 와서 올 때 다 빨갱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오고, 그리고 제주 사람,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와서 그렇게 분탕질을 치는 거죠. 제주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이든지 이해를 하려고 안 했든지, 그런 문화를. 그런 부분도 그 4.3 발발의 중요한 원인이랄까, 축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찰 우익 청년이 한 마을, 특정 마을에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에 퍼져서 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니까 공분이 마을마다 다 하는 거고, 뭐 그거를 이제 남도당이 터뜨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코에난도 그리고 4.3도 약간 좀 그런 제주도가 본토하고 다른 그런 역사를 밟아온 것이 있고, 그게 새롭게 정권이 바뀌든지 하여튼 문명이 바뀌든지, 논문 쓸 때는 이제 뭐 문명이 조선 전기는 문명이 바뀌는 그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근대 국가로 하여튼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 제주도는 본토와는 좀 다른 시기의 어떤 경로를 밟아왔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갈등을 키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국사학과의 이제 정효건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한테 또 제주도 출신이라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그 김지영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국사학과 한국현대사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김지영입니다.
네, 전 전공이 한국 현대사인 만큼 사실 13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제 어떤 연구 관심 시기가 겹치진 않지만 역시 저도 어쨌든 제주도 출신으로서 계속 제주도 역사에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도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토론문을 써왔기 때문에 일단 읽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이 글이 개방과 폐쇄의 관점으로 제주도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그 영향을 도출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기가 원간섭기, 조선 전기, 후기 일제강점기로 나누고 있고 특히 원간섭기가 중국 강남 지역과 연결, 그리고 조선 전기와 후기는 조선 정부의 규제로 인한 영향,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일본과의 연결이 어떻게 제주 역사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그 지점을 좀 통찰하시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기사적인 관점이 어떤 동일한 지역적 기반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색하는 시도로서 이 지역사를 통해 새로운 한국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원간섭기의 목축업이다 일제강점기의 어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지역학적 관점에서 어떤 트랜스내셔널 연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장성도 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수님의 연구의 의의를 되새기면서도 전개하시는 논지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생각해 볼 지점, 그리고 이 제주 역사라는 지역사가 어떻게 더 생각해 볼 방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원간섭기와 일제강점기의 개방으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적 번영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주도 전체의 몫이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간섭기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이 제주 지역 특성상 이 수혜를 입은 집단이 역시 목축업에 종사하거나 몽골인과 관련이 있는 집단에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일반 제주도민의 경제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역시도 제1제주인과 해녀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전체로 퍼졌는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입증할 만한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녀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어업조합이 어업권을 취득해서 해녀를 조합원으로 두고 위탁 판매나 자금 대부, 입어료 징수 같은 권리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해녀가 온전히 이 수입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도 해주셨지만 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제로도 이 어업조합의 공동판매 가격 하향 책정이라는 정책에 맞서서 항거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여담이지만 이거는 계속 해녀 항일 운동이라고 배우고 또 알려져 있긴 한데 최근 연구로는 이게 좀 더 노동쟁이 성격이 있지 않는가 하는 관점도 있었어서 어쨌든 이런 면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섬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번영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생님께서 이 관념적으로, 경험적으로 겪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주를 이루는 파트였습니다. 이 당시에 출nhập 금지령으로 제주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긴 했지만 어떤 도민들 사이에 경제적 균등성이 나타나고 신분 차별 역시 양반층 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분석이 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저희 국사과의 김건태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를 해봤을 때 이 19세기의 호적 연구를 했을 때 제주도는 특히 전세가 아니라 직역을 기준으로 부역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서 직역자를 철저히 파악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역 군역에서 면제되는 유학이 있고 그 아래에 무관직이나 무관직 아래 향리직, 하층 양인, 노비로 대표되는 어떤 계층 구조가 공고하게 유지되어 있었다라고 파악이 된 바 있었습니다. 특히 1801년 공노비 해방령 이후에도 공노비가 계층 상승이 어려웠고 이 공노비가 일반 양인들에게 천시될 뿐만 아니라 하층 양인에 해당하는 목자 역시도
이 일반적인 인식에서 좀 천하다라고 인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척박한 토지 환경으로 인해 양반 혹은 대지주가 출하하기 어려웠던 환경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비슷한 계층 밖에 있는 하층민을 좀 배제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들 그 공고한 공동체 문화가 강화가 된 것은 아닐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 연구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이 지역사 연구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발표문에서도 이 세종대의 운마적 사건이 외부에 의해 그 제주도민이 강제로 이주당한 사건으로 묘사가 되고, 이제 유민이 발생하자 출입 금지령을 내려서 이동을 막는 이 탓에 이제 제주도에 경제적 타격이 있었다라는 차별받는 제주도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발표문에서도 버림받았다는 인식이 도내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정신을 발전시켰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로는 이런 언급이 중앙 정부에 대한 지역민의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별 대우가 제주도만의 특수한 현상인지 혹은 똑같은 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변방 지역에 대한 차별로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영향도 뭔가 여기서 만약에 그 영향이 제주도 안에서 그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로 나타났다면 타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차별받은 타 지역에서도 어떤 유사한 지점이 있을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과의 관계를 좀 대립적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중앙과 대립되는 이 지역 내부는 하나의 공동체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지역 내부의 역동성을 밝힐 수 있는 시각이 있을지에 대해서 역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발표 자체가 이 개방과 폐쇄라는 기준으로서 어떤 이 지역 안에서 중앙과 지방이 교차하는 지점을 계속 그려내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연구가 축적되어서 어떤 한국사에서의 뭐 공간적 확장이나 역사적 주체 다각화 같은 일에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가 제일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그 번영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그 파이가 커졌는데 그게 어떻게 분배가 됐느냐, 이 문제는 사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이민족 지배층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했을 것이다. 몽골, 모코라든가 다루가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최상층에 있었을 것이고, 그 아래에는 제주도의 토착 지배층이 있었을 거고요. 그 아래, 그 밑에 이제 일반 제주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들이 대개 와서 경제적인 거는 장악을 하고, 거기에 일부 이제 조선인 지주 자본가들이 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일반민이 그 밑에 이렇게 있듯이, 몽골도 아마 원대도 아마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이에서의 그런 경제적 관계 이런 거를 밝힐 수 있는 것까지의 자료는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설명하는 셈인데 계속 한번 자료를 더 찾아보고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파이가 커졌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분배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좀 하여튼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하여튼 최대한 아까 그렇게 제주도민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방향이었을 것이다. 어려운 육체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벌고 최대한 아껴 쓰면서 축적하는, 돈을 조금씩 모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하층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제주도 사람 전부가 그런 건 아니죠. 오사카에 이미 10,000원 이상의 재산가가 300명씩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편차도 있긴 한데 대개는 이제 그렇게 좀 힘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비의 문제, 저도 이게 고민을 하고 아직 제가 이쪽을 많이 공부를 안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사실 이 신분제 사회고 양반이 없다 그래도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쪽까지는 제가 조선 후기는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자료라든가 연구 성과들을 많이 못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전기 그런 거는 퉁치고 그냥 그 공동체성으로만 갔는데 조선 후기 앞으로 아주 몇 년을 두고 좀 자료 보고 공부할 생각이니까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정도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양반이 없었다는 것만 했는데 사실 뭐 노비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이 되고 해서 한 마을 안에 과연 노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별은 제주도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제 전공인 개성도 차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안도, 함경도도 되게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과거를 시행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당상관으로는 승진을 안 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상관이 돼야 국왕하고 이제 국정을 논하는데 당상관은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개성도 그 똑똑한 사람 많고 학자도 많고 그러고 과학자가 나와도 당상관은 안 시켜줘요. 4급 정도까지는 시켜주는데 대원군 때 가서 이제 풀리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성 사람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정고시 봤는데 뭐 장차관은 고사하고 실장급까지도 국장까지도 잘 안 시켜주고 뭐 서기관 정도로만 끝내주니까 그리고 대개 다 지방관에 전전해요. 지방관. 가끔씩 이렇게 중앙을 해도 최대 4급까지 사품까지 올라가고 3품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개성이 그런 정도니까 제주도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 함경도하고 평안도도 되게 그런 차별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쪽까지 뭐 연구 성과를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하고 함경도, 평안도 이쪽이 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남지방 중심 역사거든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정도, 강원도도 포함합니다. 강원도도 별로 과거 합격자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인물이 없어. 내설 만한 인물이. 제가 한번 답사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내세우는 인물이 다 유배인이에요. 인물이 없으니까. 인물 해봐야 양반 관료를 내셔야 되는데 제주도에 내세울 만한 양반 관료들이 없으니까 뭐 김정인이, 송시열이 이렇게 유배인들 하고 강원도도 답사 가니까 강원도도 그렇게 뭐 허목이니 이렇게 유배인 뭐 이렇게 원천석 한 분 빼고 뭐 이렇게 되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요 정도가 진짜 살림의 근거지고 그 사람들이 양반으로 이렇게 조선을 자주주고 물론 갈수록 뭐 더 경기 근기로 이렇게 충청도, 경기도로 한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하여튼 제주도나 강원도나 함경도, 평안도 이런 쪽은 삼남 지역보다 훨씬 그런 정치적 진출이랄까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죠. 제주도 학생들이 사림의 등장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경상도는 딱 와닿아서 경상도나 뭐 충청도는 딱 와닿지만 제주도나 뭐 뭐 북한이니까 지금 없지만 거기도 뭐 사림의 등장 이런 식으로 뭐 16세기를 딱 설명하면 남 얘기죠, 남 얘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포괄적인 역사를 하려 그러면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를 하려면 뭐랄까 조금 더 삼남 경기도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뭐 불행하게 그 함경도 평안도는 북쪽이니까 할 수는 없고 강원도, 개성, 뭐 제주도 이런 같은 남한에서도 삼남 경교하고는 좀 다른 역사적인 곳은 좀 더 배려하는 역사 서술도 중앙사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출신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국가와의 연관성을 제가 빠뜨리긴 했는데 그 영조, 정조는 또 열심히 제주도 보살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가둬놓고 굶어 죽는데 그들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영정조 시대 제일 번질나게 하는 게 뭐냐면 구휼이에요. 구휼. 흉년 들었다 그러면 쌀 보내주는 게 일이에요.
뭐 엄청 그러니까 그걸 그래도 안 풀더라고요. 이게 풀면은 훨씬 좀 그 구제할 의무라든가 부담이 좀 덜할 텐데 하여튼 80년대 1850년대까지 안 푸니까 그래도 국왕 입장에서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그 흉년을 구제할 자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은 위에서 내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종대부터 영종조대에 그 구휼을 보내주는 게 거의 뭐 일상처럼 많이 이렇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무슨 나리포 창인이 무슨 창고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중앙 정부가 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제가 아직 뭐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 이제 담지는 못했는데 가둬는 놓고 굶어 죽으면 또 보내주고 그러면서 무리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되고 뭐 그게 결국은 전라도 경상도 이쪽 지역에 다 전가하는 것이고 막 반발하고 막 그런 게 되게 영종조대 일상적으로 이렇게 제주도 관련된 나오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아이러니죠. 이게 풀어놓고 도망을 가든 알아서 교육을 해서 사 먹든 이렇게 하면 부담이 덜할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국가가 부담이 되는. 그래서 그런 전후 사정을 딱 무시하면 영조나 뭐 숙종은 상당히 제주도에 관심도 많고 제주도에 뭔가 편일할까 뭔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국왕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영조나 뭐 이게 숙종 이런 사람들은 제주도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고 관심과 애정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죠. 근데 다르게 보면은 또 다르게 이게 풀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풀진 않고 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성이 있고 중앙과 예, 그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더 연구에 좀 넣어서 녹여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그 토론들이 오갔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러면 13번째 동분서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